앞으로 편의점에서 파는 약품의 종류가 다양해지고 내년 상반기에는 드론을 통해 배달하는 서비스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정부가 연구개발비 4조 7천억 원을 투자해서 제조업보다 고용과 부가가치 기여도가 떨어지는 이 서비스업을 발전시킨다고 하는데요. 경제부 신호 기자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달라지는 주요 내용들 살펴봐야 될 텐데 일단 무인기 드론 택배. 이거는 외신에서는 많이 봤는데 국내에서도 내년에 시작된다고요? 네, 이 하늘을 나는 무인기 드론이 배달의 강자 오토바이의 자리를 빼앗을 수도 있겠습니다. 이 드론 택배는 미국의 아마존 또 구글의 경우에는 이미 상용화 단계에 도달한 기술입니다. 주문을 받으면 물류센터에서 물건을 상자에 담고 이걸 드론이 싣고서 배송지까지 날아갑니다. 주문자 집 앞에 상자를 놓고 가면 배달 끝입니다. 2kg 내외의 물건을 실어 나를 수 있습니다. These little bugs that will be able to tell when the package has reached the ground, and at that point it will release the package. 근데 국내 업체에서도 상반기에 비슷한 실험을 공개했는데 그만 망신만 당했습니다. 택배용 드론 2대를 준비해서 기자들을 불렀는데 한 대는 작동이 아예 안 됐고 다른 한 대는 이렇게 프로펠러가 부러지고 말았습니다. 평소 잘 되다가 이날은 컨디션이 좋지 않았나 본데 드론 택배는 하늘을 날아다니는 운송 수단이라서 고장나면 추락해서 큰 피해를 줄 수도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에 도서 지역 등에서 상용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정부가 이번 서비스 경제 발전 전략에서 밝혔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계 21위에 그치고 있는 우리 물류 경쟁력을 2020년에 17위로 끌어올리겠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자, 그렇군요. 또 드론 택배에 이어서 이번엔 편의점에서 살 수 있는 상비약 종류가 늘어난다는 소식도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내년부터 편의점에서 파는 약품, 상비의약품의 종류가 지금보다 훨씬 다양해집니다. 편의점 진열대를 한번 보겠습니다. 상비의약품 코너에서 지금 살 수 있는 약품은 이렇게 13가지입니다. 해열 진통제 5가지, 그리고 감기약 2개, 그리고 소화제 4개, 파스 2개 이렇게 13가지를 파는데요. 약국 문 닫은 시간에 아기들 열나면 편의점에서도 해열제를 살 수 있어서 아주 편리합니다. 여기에 지사제와 제산제 그리고 진정제도 추가해야 한다는 요구가 많습니다. 정부가 연구 용역을 진행해서 오는 12월에 약품 품목수를 늘릴 방침입니다. 또 원격 의료도 확대되는데요. 대도시에서 먼 곳에 사는 분들은 피검사 한번 하려고 해도 배 타고 그리고 버스 타고 기차 타고 이렇게 멀리 대형 병원까지 가야 합니다. 검사의 하루 또 진료받는 날도 꼬박 하루를 허비해야 하는데 그런 불편을 줄여주는 게 원격 의료입니다. 예를 들면 멀리 섬에 사시는 분들이 섬 안에 있는 작은 의료기관에서 검사를 받아도 서울에 있는 대형 병원에서 진단받는 게 가능해집니다. 원격 의료 시범 사업 대상은 2배 가까이 늘어서 278개 기관 그리고 환자 1,200명으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섬, 벽지 등 의료 사각지대 중심의 의사, 환자 간의 원격 의료를 허용해서 의료 서비스 접근성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요즘 IT 업계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기술 중에 하나가 바로 가상현실입니다. 줄여서 VR 기술이라고 하는데 이걸 서비스업에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된다고요? 네, 이 가상현실 VR 기술이 요즘 활용 범위를 계속 넓히고 있는데요. 올해 1월 미국 라스베이거스 CES 전시장을 가보겠습니다. VR 기계를 쓴 사람들이 의자에 앉아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가상현실 화면이 실제 롤러코스터를 탄 것처럼 실감나고 아주 생생합니다. Very scared, very scared, very real life. Very scared. 네, 이렇게 가상현실을 활용한 여행 상품 체험이 추진되고요. 그리고 VR을 학교 등 교육 분야에서도 활용할 예정입니다. 이런 기술을 포함해서 신성장 서비스 분야에 앞으로 5년 동안 약 3조 원 정도가 투자됩니다. 외국인들이 서울이나 제주만이 아니라 다른 지역도 관광할 수 있도록 동서남해안과 비무장지대를 잇는 둘레길이 만들어집니다. 4,500km에 이르는 둘레길 주변에 다양한 형태의 숙박시설 그리고 관광 상품이 도입됩니다. 그렇군요. 이게 지금 2020년까지 추진되는 그렇게 짧지 않은 그런 계획인데 우리 서비스업이
그렇게 뒤처져 있는 상황입니까? 네, 그런 상황입니다. 서비스 산업이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데 이 국제 경쟁력은 떨어져 있습니다. 우리 서비스 산업의 고용 비중은 지난해 70.1%였습니다. 그렇지만 부가가치 비중은 59.7%에 그쳤습니다. 1인당 노동 생산성도 47,000달러로 OECD 평균의 80%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정부는 그만큼 서비스 산업 육성이 시급한 과제이고 또 청년층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제조업에 비해서 서비스업이 세금 혜택에서 홀대를 받았는데 이것도 유흥업소만 빼고 제조업과 차별 없이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내년 하반기까지 이번 발표 내용을 구체화하겠다고 합니다. 현 정부 임기가 2년 안 남은 상황인데 5년짜리 서비스 경제 발전 전략이 계획대로 착착 진행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주민이었습니다. 네, 방송과 통신업계의 최대 관심사였죠.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인수 합병안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불허 결정을 내렸습니다. 1차 결론이 나온 건데 최종 결정까지는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김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7개월 동안의 장고 끝에 내려진 1차 결론은 불허였습니다. 지난해 12월 SK텔레콤이 CJ헬로비전 인수합병에 대한 인가 신청서를 제출했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주식 취득과 합병 금지 결론을 내린 겁니다. 무엇보다도 합병하면 방송통신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한다는 게 가장 큰 이유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동통신 1위 SK텔레콤과 케이블 1위 CJ헬로비전이 합쳐지면 지역 케이블 방송 23개 권역 가운데 21곳에서 1위가 돼 독과점이 생기거나 강화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두 사업자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콘텐츠와 네트워크에 대한 대규모 투자로 유료 방송 시장 발전을 추진하려던 계획이 좌절됐기 때문입니다. 또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이 합쳐도 유료 방송 점유율 1위 KT에 이은 2위인데도 거대 독점 사업자가 등장한다는 논리는 모순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케이블 TV 업계도 방송법상 유료 방송 점유율 규제는 전국 가입자의 3분의 1 초과 금지로 돼 있는데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역별로 경쟁 제한성을 판단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두 업체는 이달 말 열릴 예정인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에도 같은 의견을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전원회의 결과와 방송통신위원회의 내부 심사 의견 등을 참고해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 인수합병안에 대한 최종 결론을 내릴 예정이어서 정부와 사업자 사이에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YTN 김현우입니다. 친환경 농산물 의무 자조금 출범을 기념하는 행사가 농림축산식품부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협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렸습니다. 지난 1일 출범한 이 의무 자조금은 농가나 지역 농협이 낸 돈과 정부 출연금을 모아서 친환경 농산물 홍보와 기술 개발 등에 활용하는 기구입니다. 7년여간의 논의 끝에 출범한 친환경 농산물 의무 자조금은 원예 농산물 중에서는 인삼에 이어서 두 번째입니다. 요즘 우리나라 어디서든 외국인 관광객들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는데요. 이들이 우리나라를 찾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한국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 가운데 절반은 쇼핑 때문에 찾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대경제연구원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한국을 찾은 해외 관광객 중 방문 목적이 쇼핑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47% 가까이, 절반 가까이 차지했습니다. 4년 전보다 10.3%포인트나 증가한 수치입니다. 쇼핑 관광객의 나라별 분포도 보면 흥미로운 결과가 나왔는데요. 전체 해외 관광객 가운데 중국과 일본, 홍콩 등 아시아 7개 나라 출신의 비중은 62%였지만 쇼핑 관광객 가운데 아시아 7개 나라 비중은 95%에 달했습니다. 이 중 중국인이 64%로 가장 많았습니다. 반면 전체 관광객의 10.9%를 차지한 미국은요, 쇼핑 관광객에서는 0.9%에 불과했고
전체 관광객 가운데 2.3%를 차지한 중동도 쇼핑 관광객의 0.2%에 그쳤습니다. 쇼핑 관광객의 특징을 살펴보면요. 일반 관광객보다 상대적으로 서울과 제주를 더 많이 방문했고 쇼핑과 함께 식도락 관광을 주요 활동으로 선택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쇼핑과 식도락에 돈을 쓰는 대신 숙박비는 다른 관광객보다 적게 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대경제연구원 측은 쇼핑 관광에 대한 정확한 실태 조사를 바탕으로 쇼핑 관광 활성화 방안을 세워야 한다며 세계적인 쇼핑 관광 선진국으로 인식될 수 있도록 글로벌 마케팅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부가적으로 많은 것들을 가치를 창출하고 그럴 수 있는 기회인데 이런 걸 놓치고 있지 않나. 오히려 지금 뭐 기존의 것들을 계속 답습하고 이것을 유지하려고만 한다는 거는 택시 운전하시는 분들의 그런 생계도 보장을 하는 방안으로도 가는 법을 또 생각을 해봐야겠지만은 그냥 당장 그런 게 존재하기 때문에 이거를 하면 안 돼 이렇게 막는 거는 좀 서로 경쟁 체제를 이루면서 좀 더 좋은 서비스를 향해서 나아갈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다만 우려가 되는 부분은 안전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도입을 하되 우리가 좀 더 안전하게 그리고 마음을 놓고 이용할 수 있게끔 그런 부분에서 보완을 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혼다코리아가 소형 SUV HR-V를 국내에 공식 출시하고 본격적인 판매에 들어갔습니다. HR-V는 혼다코리아가 국내에 처음 선보이는 소형 SUV 모델로 복합 연비는 리터당 13.1km입니다. 혼다코리아는 이 차종엔 연료 탱크를 앞좌석 아래로 옮긴 특허 기술이 적용돼 공간 활용성이 좋다고 설명했습니다. 현대자동차가 국내 시장에서 판매한 SUV 대수가 25년 만에 200만 대를 넘어섰습니다. 현대차는 1991년 첫 선을 보인 갤로퍼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SUV 6종을 출시했는데 국내 누적 판매 대수는 지난달 말까지 201만 800여 대입니다. 현대 SUV 가운데 가장 많이 팔린 차종은 2000년 처음 출시된 산타페로 지금까지 96만 5천여 대가 판매됐습니다. SK텔레콤이 자사의 모바일 내비게이션 서비스 T맵을 오는 19일부터 모든 국민에게 무료로 개방합니다. SK텔레콤은 그동안 T맵을 자사 LTE 요금제 가입자에게만 무료로 제공하고 그 외의 이용자에게는 월 4,000원의 요금을 받아왔습니다. T맵은 전체 가입자 1,800만 명, 하루 이용자가 주말 기준 220만 명에 달하는 국내 1위 모바일 내비게이션 서비스입니다. 아시아나 항공의 두 번째 저가 항공사인 에어서울이 오는 11일 첫 취항합니다. 에어서울은 국내선 빈포 제주 노선에 먼저 취항하고 오는 10월부터 일본과 중국, 캄보디아, 말레이시아, 베트남 등 5개 나라 16개 국제선 노선으로 운항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에어서울이 취항하면 국내 저가 항공사는 5개에서 모두 6개로 늘어납니다. 하나금융그룹 계열사의 포인트를 통합해 쓸 수 있는 하나 멤버스 서비스가 출시 8개월 만에 가입자 5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하나 멤버스는 KB, 하나은행, 하나카드 등 계열사 거래 실적에 따라 포인트를 적립해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하나금융은 또 어제 타이완 국제상업은행과 협약을 맺어 하나포인트를 타이완 패밀리마트 등에서 쓸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YTN 경제특화 뉴스 쏙쏙경제 여기서 마칩니다. 잠시 후 저녁 6시에는 뉴스통이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